자, 이번 시간은 점유권 관련한 쟁점, 다시 지난 시간에 좀 보셨던 거 주요한 거 체크하고 나머지 내용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본권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케이스처럼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이라고 해서 그걸 물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점유권에 침해가 있다. 그럼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낼 수가 있다 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직접 점유권, 한편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권. 예시하면 이런 식이었었죠. 갑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딱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 이렇게 봐야겠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다. 즉 목적물을 인도를 해 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점유자는 병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얘기를 가지고 예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자의 승계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 하자의 승계를 논하려면 점유라고 하는 거, 병합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했던 것이, 자, 갑과 을 사이에 보통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다 라고 했을 때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등기 청구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하고요. 그 외 선의, 그리고 평온 공연한 점유를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 등기 청구권의 요건인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는 자주 점유, 소유 의사의 점유 입증할 책임 없고요. 평온 공연한 점유 따로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저 20년간의 점유만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즉 갑이 임대차 계약서를 아직도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등기 청구권 주장해봤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요.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10년쯤 살다가 사망하고 병이라는 상속인이 이걸 상속을 하게 된다. 점유도 이제 상속이 승계가 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10년 더 채워서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 설명 길어졌는데 포인트, 하자도 승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되게 되면은 그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딱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을 하십사. 자,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 이슈 인도해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슈가 출제 포인트.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 이 동산이라고 치고요. 을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을 집에 갔다 우연히 이 물건을 발견하고 들고 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을의
점유권을 침해한 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은 본권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점유물을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 물건의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있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을의 점유권을 침탈해 갔기 때문에 갑이 뭐 정당한 권원이 있고 그건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 여기 한번 쟁점이 됐었고요. 나머지 큰 쟁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슈 삼았던 게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점유가 자주 점유이냐, 타주 점유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어떤 점유를 하게 된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자주 점유 또는 타주 점유를 판단함이 원칙이다.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건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한편 자,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 다만 이것이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이때 소유 의사로 하는 점유,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게 된다. 뭐 큰 이슈는 안 되는데 무단 점유라는 것만 이걸 자주 점유 추정을 깨트릴 수가 있다. 큰 쟁점들은 되지 않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라고 하는 것 뒤에서 나올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라고 부릅니다. 바로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어떤 갑과 을 사이에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넘어갔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이 부동산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갑이 계약을 해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을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지금 이 사람의 점유는 소위 선의의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갖는 것은 소위 과실수익권이라고 해서 이 목적물을 원래 갑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사용 수익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수익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굳이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 이에 비해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해제권을 행사한 지가 2월 1일 날 해제권을 행사를 했다.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을이 안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지금 첫 번째가 해제권 행사가 있을 테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사람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소송 몇 달 걸려서 이게 3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소송이 종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소를 했다. 합의 승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즉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얘기는 과실수익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고 친다면 이 건물의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바로 회복자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주제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됐고 비슷한 맥락에서 자, 거기서는 이제 소유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과 관련한 부분이었었고 여기서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틀리게 냈을 때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 정도. 나머지는 이슈 안 되고요. 자,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를 이렇게 가야 돼.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에 대해,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 계약이 해제가 된 상태가 되게 된다. 자, 이때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목적물을 반환을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리고 목적물을 반환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회복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이미 공부했던 주제예요. 바로 선의의 점유자라는 사람은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 자, 계약 체결한 게 1월 1일이야. 그리고 해제한 게 2월 1일이야. 그래서 자,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악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논의할 주제가 바로 이 아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 원래 회복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악의의 점유자는요, 과실수취권을 갖지 못한다 해서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슈, 악의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어떤 경우가 있다 보실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 1일 날.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를 받은 상태야. 근데 요즘에 하여튼 유행하는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가 장소 자체가 뭐 코트라고 그러나요? 해서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제 하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했던 을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야, 나 이제 더 이상 대금 지급할 의사가 없어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되죠. 왜?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지. 내가 그 건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수없게 자, 건물 자체가 격리 조치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목적물 안 살 거야.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2월 1일에 들어서 갑이 해제권 행사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 물건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을이 일단 지배를 하고 있다. 키 넘겨주고 등기 넘겨줬으니까 을이 지배한다. 을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은 1월 2일 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근데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실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이 건물에 사실상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태다. 이게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 수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사실상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돼요. 해서 한 문제짜리, 자,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거, 얘는 나중에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 자, 그때 비용상환청권 또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 이걸 가지고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어의 정의 가볼까요? 비용 상환청구는 필요비 상환청구와 유익비 상환청구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이때 필요비 상환청구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건물에 대해서 자,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이걸 우리가 필요비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사이에 뭐 물이 샜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수리했다. 가액의 증가, 그래서 현존하게 된다. 그때 그 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제에서 전체로 보면 자, 두 번째 암기 항목, 선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갖는 대신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주제에서 전체로 보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선의 점유자. 아까 우리 과실수권을 가지고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과실수권을 가지니까 건물의 사용 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선이라고 전제했을 때 대신 자기가 이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해서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이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세 번째 쟁점,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 키워드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는 유치하게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따오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이 이런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1,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지붕을 수리를 했다. 자, 그럼 유익비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하면서 그 돈 1,0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은 법원에 가서 자, 저 건물 내가 돌려받아서 월세 한 달에 200씩 받아내면 5개월에 갚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목적물을 돌려주고 얘기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보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야야야 을 너 빨리 누구한테 갑에게 일단 목적물을 돌려줘라라고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그 상당한 기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슈.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장난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유익비라는 개념하고 필요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사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포인트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포인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 상환 청구가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 마지막 상환기간 유예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한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실 수취권이라든가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 자체가 이 점유자가 누구한테 회복자한테 목적물을 돌려줄 때 정상적으로 돌려줄 때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다가 회복자에게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되는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다? 이 점유물이 멸신, 훼손돼 버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 사기면 절대 안 되고요. 아주 무식하게 접근하셔야 돼. 바로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게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이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걸 우리가 선의의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이 목적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됐을 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 바로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모두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걸 찾아보는 게 포인트야. 나머지 모르는 애들 튀어나와 있게 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해서 자, 다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이슈,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안 된다. 마지막,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게 민법 200조 조항인데요. 요 관련해서 같이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에게 취소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쟁점은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받았던 거 다 토해내는 게 원칙. 이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다 반환하면 된다. 이런 명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 능력자가 받았던 이익 모두를 현존 이익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해서 요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유권 얘기 보셨고 주로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대부분 출제 쟁점이었고요. 요즘에 다만 간접 점유권 얘기를 한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지고요. 쟁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자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관한 부분이죠. 자,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을 가리켜서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갑을 이름하여 간접 점유자, 을을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직접 점유자. 그럼 이제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거라고 믿고서 점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타주 점유. 앞에서 우리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로 대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매매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바로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 아주 짧은 지문인데 여기서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개념도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매매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짧은 문장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점유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선의 평온 공인한 점유를 추정하지만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드 쟁점이 되는 거야. 자, 3번 질문.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간접 점유자 누굽니까? 타인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 이 사람을 간접 점유, 직접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됐다. 여기까지만 전제를 깔게 되면 갑은 간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병으로 하여금 자 점유를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 을도 갑도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 상당히 까다롭던 주제. 그 다음에 갑과 을의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권을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서 을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는데 이 예와 좋은 것이 뭐냐면 저 얘기죠. 바로 부부간의 명의신탁,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유효란 얘기는 실권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내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수탁자한테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부부관계이고 이 사람 명의로 원래 갑이 샀는데 등기 명의를 을로 넘겨놨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타주 점유가 된다. 그런 식의 얘기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될 것이고 자 5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판례를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 앞에서 그런 거 공부하셨죠. 어디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자 이렇게 갔습니다. 점점점 취소할 수 있다. 들어가면 어떻다?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유발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해제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그 문제 구성할 때 중간에 칼날을 툭툭툭 집어넣게 돼. 뭐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판례는 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거야. 이 판례를 뒤지게 봐봤자 다시는 안 나올 판례예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우선 기본적인 틀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4번, 5번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시험 보실 때. 특히 4번 같은 것은 명의신탁이 거의 체화가 돼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요거 버리시고요. 자, 간단한 걸 기본만 하는 거야.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개념,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임법상 대항 요건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일단 옳은 표현인데 유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제일 어려운
지문이니까 2번 지문요.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간접 점유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점유라고 부르게 된다. 직접 점유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점유라고 부르게 된다. 이건 의미고 무엇이고 없어. 우리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게 등기 청권 발생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과 예를 들어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을이 등기 관리증만 받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왔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으로 하여금 이 토지를 사용 허락을 해놓은 사안이다. 어찌어찌 뭐 병도 나오고 정도 나올 텐데 하여튼 20년간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전제에서 등기 청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간접 점유를 이유로도 뭘 할 수 있다? 등기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을 때, 자, 이것은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중간 보시면 안 돼. 인도했을 때 침탈이 아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인도해 주게 되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다시요, 인도해 주게 되면 어떻다? 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요거만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을 해놓은 케이스인데, 다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바로 인도했을 때는 안 되고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래. 자,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걸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는 순간 없는 실력 다 들통납니다. 근데 주어, 수로 심플하게 가게 되면 어쩌면 기억이 날 수가 있어. 뭔 얘기냐면 파면 팔수록 어차피 몰라. 여러분들은 상당히 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이 많아서. 그걸 인정하셔야 돼. 해서 가볼까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나쁜 놈들이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을한테 이렇게 점유를 허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한테? 병한테 이 목적물 자체를 넘겨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간접 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말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던 주제. 해서 침탈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 4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 보호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우리가 점유자 하면 뭐라고요? 직접 점유자 플러스 간접 점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점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유 보호 청권. 뭔 소리냐면 반환 청구, 방해 폐쇄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점유 보호 청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간접 점유자가 됐든 직접 점유자가 됐든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 점유를 맡겨놨습니다. 근데 병이 이 물건을 훔쳐가 버렸다. 그러면 갑도 을도 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을의 입장에서는 직접 점유권 침탈당했으니까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고, 갑의 입장에서는 간접 점유권 침탈당했으니까 어떻다? 역시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틀리게 뽑았네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이것도 어려워. 자, 가볼까요? 우리가 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원이 있고 없고가 무관하게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뭐가 된다? 바로 점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조건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제 병 재수없는데 쟤를 죽여주면은 이거 자 10원에 10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겠다. AX 토지를 이렇게 불법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 그러면 이제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그 임대차 계약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이 아이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다? 이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자, 점유권은 어떻다? 인정이 된다.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점유권은 그대로 어떻다?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바로 점유권 하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직접 점유권만 생각을 해요. 그게 1차원적인 생각이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간접 점유자, 다시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뭐가 된다? 점유자의 일종이 될 것이고 간접 점유권도 뭐가 된다? 점유권의 일종이 된다. 그래서 점유자에 해당하는 조항은 간접 점유자에게 당연히 적용이 되게 될 것이고 and 하나 더 가야 되죠.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은 당연히 간접 점유권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답은 4번을 자 틀리게 뽑아냈고요. 이제 1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자 보면서 이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주임법 얘기를 한번 가서 볼까요?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등기를 안 해도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을 취득을 하게 된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근데 이때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요. 자 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사안을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의 X 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돼. 근데 을과 동거 관계에 있는 병이 어떻게 하는 경우 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다. 이때도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때도 이 사람은 간접 점유를 이유로 해서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1번 대단히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됩니다. 보면서 뭔가를 느끼셔야 돼. 앞에 문제에서 뭐 있었어? 실제 면적이 우는 뭐 이런 거 있었어?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16년간 딱 한 번 나온 지문이야.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지문이 바로 이 문제에서는 1번에 딱 깔아버린 거야.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뭔 소리. 내용이 쌓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게 꼭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항상 쉬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 쉬운 거 가지고 이 계속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뭐가 된다? 바로 점유권자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앞에 문제의 경우에도 소위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 개념하고 자주 점유, 타주 점유를 엮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둘 다 뭐가 된다? 점유자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 답은 4번 가지고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볼까요? 점유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답 1번인가요? 이거 겁나 어려웠던 주제. 점유권의 기인한수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아까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원래 소유자가 들고 가버렸을 때 이때 도둑놈이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어떻다? 도둑놈에게 일단 물건을 돌려줘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점유권의 기인한수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럼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선의점유, 악의의 점유 관련한 쟁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되게 되면 소 제기 시부터 어떻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판결 확정 시간이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요런 게 이슈가 됐고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또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 우리 무과실 점유의 추정에서 틀리게 한번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중요치 않아?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민법 200조. 점유자가 그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하의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권리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있어서는 뭐가 점유가 추정력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어떤 볼펜을 누가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다?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하게 된다.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바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추정력의 근거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등기 명의인이 정당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등기 명의인이 정당 권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그 정도고요. 전세권 등등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사람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왜? 점유권자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해서 지금 계속 요즘의 문제 트렌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요거 가지고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좀 전통적이지 않은 문제입니다. 거의 과거의 문제 유형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걸 가지고 주로 출제 쟁점을 삼아냈던 것이고요.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점유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이건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매수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하는 점유가 되면 자주 점유가 될 테고 임대차를 통해서 하는 점유가 되면 뭐가 된다? 타주 점유. 근데 이게 불분명했을 때는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 2번 질문이요.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해서 역시 틀린 표현. 깨어지는 것 딱 하나예요. 무단 점유임이 입증됐을 때 그때만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추정이 깨어지는 건 딱 한 가지. 자, 이 사람에 대해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해. 근데 굳이 뭐라고 얘기해. 근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게 입증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단 점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이 되게 되면 그때는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중요치 않아. 자,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 등의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조. 자,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 수사하지 못한 때 그때는 보상해야 된다. 틀렸죠?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사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갔었고요. 자,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끄트머리 하자도 승계한다. 이거 어렵지 않죠? 하자도 덧하 승계한다. 하자도 덧하 승계한다. 그래서 이게 쓱 보다 보면요. 3, 4, 5번 정도가 우리가 주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3번, 4번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돼. 어떻든 하자도 승계한다. 자,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소재기 시부터 어떻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요건 좀 답은 뭐 꾸준히 간단하게 뽑았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점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점유자는 평온 공연에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 선의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세 가지가 추정되는데 이런 건 답이 아니야. 틀리든 맞든 이런 건 답 뽑지 않아. 너무 유치하니까. 아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무과실, 과실 없는 점유를 추정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쟁점 안 되고요. 2번 질문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를 할 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도 이제 나름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은 들고 있으면 그 사람 뭐로 본다? 점유자로 보게 된다. 근데 동산은 그런 거고 부동산은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점유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름 지금 계속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판례 비스무리한 걸 하나씩 툭툭 던져놓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답이 아니었었고요.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200조 간간히 나오는 질문. 자, 악의 점유자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보상해야 된다. 요거 틀렸죠?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틀린 표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점유를 아울러서 자기의 점유자와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쟁점이 뭐야? 하자도 승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하자도 승계한다라는 주제.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관련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를 논함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것은 그 얘기 있었죠. 소재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런 내용들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라고 해서 아까 과실 수취권 선의의 점유자에게 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명제. 이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자, 2번.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제척기간 얘기인데 일단 유보. 이거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자, 3번 질문요.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겁나 쉽죠? 유익비와 필요비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3번. 자, 3번 틀리게 나왔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뭘 하고? 유익비 상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비는 뭐라고요? 그냥 지출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 이렇게 형광등 갈아 끼웠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2번 어려워. 근데 2번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럼 3번을 틀렸으니까 2번이 맞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점유자 그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치 않은 질문. 그 다음에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을 때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죠? 타주 점유가 되겠습니다. 선이 돼 있죠? 선의의 타주 점유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우리가 외웠던 것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는 것은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 그럼 나머지 모르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1번은 뭐 너무 쉬운 주제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정도가 우리가 주로 논의 드리는 주제. 해서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자, 낯선 거 한두 개 나오더라도 겁을 먹지 말 것. 겁만 안 먹으면 반가운 아이들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요. 을은 X 건물을 사용시키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무효가 되면 다시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의 사유는 뭐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무효가 되게 되면 원상 회복, 즉 이 점유자라는 사람 누구한테? 갑사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이때 나오는 주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권을 가지게 된다.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허여를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그런 결정도 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 목적물이 혹시 멸실이 됐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한다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사례처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우셔야 돼. 기본을 외우고 나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걸 볼 때도 이걸 사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웃기고들 있어요. 암기 안 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암기 안 되면 아무 쓸모 없다고요. 어저께 집에 가니까 우리 딸내미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갖고 무슨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리버리해. 나 그 멍청한 거 보면 짜증나는데 누굴 닮았나 몰라.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그 둘째가 좀 똘똘하거든요. 3살 어린데 그 둘째한테 가서 물어보고 지랄이야. 야, 이거 뭐냐 이거? 둘째는 잘해요. 누나보다 잘해. 그러니까 누나를 과외를 시켜줘. 환장해. 누나가 닭대가리까지는 아닌데 둘째가 좀 똘똘한 편이야. 재수가 없어요. 뭔 얘기하면 한마디도 안 져.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했던 소리가 너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너 게임 끊고 아빠는 담배를 끊기로 하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건 온당한 거래가 아니다 이거야. 왜? 자기는 하루에 게임을 4-5시간 하는데 넌 담배를 피워봤자 4-5시간 안 피운다. 그러면
그걸 둘이 끊었을 때 누가 더 손해가 크냐 이렇게 논리를 따지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 와. 하여튼 간에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못 풀어. 근데 또 아빠가 워낙 똑똑하니까 딱 보니까 요건 요거야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지. 그게 이제 궤도 타니까 나머지를 또 풀어가요. 사람이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막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숙달이 안 돼서 그래. 그럼 이 사례를 뭐 풀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하는 이 파트가 힘들어도 계속 그 과정을 가셔야 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외웁시다라고 얘기해서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미친놈 같아가지고 같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 악인 경우 과실수식권 인정된다. 그래서 과실수식권 누구? 선이였을 때만 인정된다. 그리고 요 문제를 이제 읽어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점유자 을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 회복자 갑에게. 그렇게 하면 이게 훨씬 더 내용이 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제로 하는 것들도 그래요.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이 매도인 병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대강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갑이 을이 병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게 뒤죽박죽 돼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소위 민법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바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민법 문제 1번 그림까지 그려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1분 안에 못 풀어요. 한 5분 걸려요. 그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과실수식권 누구? 선의였을 때만 인정된다. 뒤에 가볼까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을은. 자, 내용 볼 것도 없죠? 선의의 을은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3번 가지 보니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맞죠? 을, 갑 다 빼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어떻다?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3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선의의 을은 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과실수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다? 건물의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번 질문. 자, 비용상환청권,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인계가 도래한다 해서 말이 안 되고요. 언제 회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아까 제척기간이랑 같은 맥락이야. 바로 자,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 반환청권의 제척기간이랑 같은 맥락. 이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거 하려고 하지 마. 이건 하나쯤 몰라야 정상이야. 하나쯤은 무조건 몰라야 정상이야. 지문 5개를 다 소화하려고 하면 그거 공부 잘못하신 거야. 해서 다시 과실수식권 선의였을 때만 인정한다. 같은 맥락이 바로 5번, 4번 지문이죠. 만약에 선이다. 과실수식권 인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을은 자,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외운 게 가액의 증가 현존. 이거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 몰라도 뒤를 딱딱딱 끊어가서 몇 개를 보게 되면 답을 맞춰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사례를 분석해서 이거 다 개소리고요. 그냥 쓱 봐! 아는 단어 유익비 상환 청구 나왔다. 그게부터 먼저 발견해버리면 대박이 되는 거예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자, 사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문장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회복자의 관계 등 틀린 것을 고르셔. 가볼까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시간 없다고요? 빨리빨리 봐야 된다고! 문장 보면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그 앞에 안 봐도 뒤에 핵심이 있다고 한국말은. 2번 좀 보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선의의 자주점이 없어야 되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으면 선의의 자주점유가 없어야 된다고. 선의 자주점유자는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그럼 가볼까요? 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해서 이건 선의의 타주점유죠? 그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악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된다. 좀 자신이 없어.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지문 5개 중에서 무조건 1개쯤 이상한 게 나온다고. 약간 이상한 게. 그건 답 아니야. 끄트머리 가서 자, 법원에 상환기간 허위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에서. 틀렸죠?
상환 청구 허여. 자, 일정 상환 기간 위에는 어디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자, 이 질문 틀리게. 그러니까 이거 허여 나오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유익비 상환 청구면 가액 증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때머리 보상해야 된다. 볼까요?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과실로 인하여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어떻다? 보상하면 면제가 아니니까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명제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십시다.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권이 없는데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 수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유익비 상환 청구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이것에 대한 허여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건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렇게 그냥 몇 개 문장 달달달 외워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루틴대로 외웠던 것 중에서 3번과 5번이 약간 어긋나 있어. 약간 뒤틀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답 아니니까 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등 틀린 건 봐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문장 통째로 외우시고 지금 계속 지문 읽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뒤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고. 2번 지문 현존이익 범주 내에서 악의의 점유자가 그럼 틀렸죠? 현존이익은 뭐가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이익은 뭐가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면 어떻다? 현존이익. 그래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고요. 3번 자 악의의 점유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맞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이고 이 사람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그러면 받은 과실이 있으면 그거 토해내야 되고 토해낼 때 당연히 이자 지급하고 또 지연을 시켰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3번 몰라도 돼요. 우리가 쟁점 안 삼은 거야. 지금 지문 5개 중에 무조건 한 개쯤 파고 들어가는 걸 구성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돼. 더 중요한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3번 지문 보면서 어머 이게 이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3번은 좀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답은 쉬우니까. 자, 4번 지문이요. 자, 지금 유익비 가액 증가 현존 옳은 표현. 5번 자 유익비의 상환을 허용할 수 있겠고요. 이건 유치권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치권 이게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권 관련해서 뒤에 공부할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법원에서 허용해 주거나 또는 또 뭐가 있었더라? 저거 있었다.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인도 거절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문맥이 부드럽지 않아. 근데 답은 겁나 쉬워. 자, 바로 현존이익 하면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래 가는 거죠. 3번 지문 겁나 어렵게 들어간 거야. 5번 지문도 사실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올 만큼 짜증나게 지문을 구성을 해놨어. 대신 허역까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죠. 요는 출제를 할 때 우리 수험생들한테 엿먹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꽈서 그런 문제를 거의 구성을 안 해. 실제 대부분의 문제를 보게 되면 맥락만 물어보는 거야. 자주점유가 뭔지, 타주점유가 뭔지 이런 식으로 맥락. 근데 그런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꼭 이렇게 하나 정도 지문을 이상한 걸 툭 집어넣게 돼.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이상한 지문에 몰입을 해. 연구를 하고 처지랄이야.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다시 시험에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 지금 쭉 보시면서 판례 비슷한 거 이상한 거 하나씩 꼭꼭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다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든 시험장에서는 지문 중에 막히는 지문 한두 개 무조건 튀어나온다. 그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자. 몇 개 지식을 갖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답만 체크해 간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법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격증을 따야 돼. 법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